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오늘은 1895년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1894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연표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연표랑 좀 비교를 해보고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4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제 동학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큰 특징은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선생님 이거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양반 지배 질서에 대항하는 반봉건적인 성격이었고요. 또 하나는 외세, 우리를 침탈하고 있는 외세에 대항하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봉기했던 것이 동학 농민 운동이었다. 근데 이제 이 1차 동학 농민 운동이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내정 개혁을 강요하면서 갑오 개혁이라고 하는 것까지 시행이 됐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많은 내용이었지만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1895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도 선생님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1896년까지는 나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1895년이 되면 드디어 청일전쟁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청일전쟁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 결과를.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을까요? 청나라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따라서 청일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느냐? 당연히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겠죠. 그쵸?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당시 청나라 간에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이름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필기는 안 할 거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해요.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체결한 조약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조약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지리 시험 봤잖아요. 여기 어디였어요? 무슨 반도였죠? 여기가 요동반도라고도 하고 이 지역을 랴오둥반도다라고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명을 써먹을 날이 온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당시 일본에게 진 청은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겠죠, 일본의 입장에서. 근데 이것을 배아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느냐? 여기를 차지했었던 여기 연해주였죠?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륙 진출할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여기를 차지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보다 앞서서 얘네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위협이 되는 이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1895년에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말 그대로 세 개의 나라가 간섭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했느냐? 일본에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혼자 일본한테 야 그거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이러면 이제 일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 이렇게 막 건장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둘을 양쪽에 끼고 야 우리 셋이 같이 왔어. 야 너 돌려줘. 청나라에게 랴오둥반도 다시 돌려줘. 이런 식으로 당시 자신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일본이 진짜 깨갱하고요. 이 땅을 다시금 청나라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1895년에 일어났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니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겠죠. 그렇죠?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당당하게 따낸 건데
그렇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약간 체면도 구기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189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일본이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때 러시아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발빠르게 이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그럼 러시아와 어떻게 하는 거다? 친하게 지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친러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또다시 러시아가 등장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은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1895년은 무슨 해라고 부르냐면요. 을미해라고 부르거든요. 1894년은 이제 갑오해였잖아요. 그죠? 1895년은 을미해인데 이때 일본은 극단적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가장 핵심 인물을 누구라고 봤느냐? 명성황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궁궐을 습격해서 한 나라의 국모입니다. 명성황후는요. 그렇죠? 근데 국모를 처참히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가 갑오개혁하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을미개혁을 연달아 추진하라고 어떻게 보면 입김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건들이 1895년 쭈루루룩 일어나게 되자 고종이 겁을 먹었어요. 야, 한나라의 국모도 이렇게 궁궐에 마구 침입해서 죽이는데 하물며 나라고 못 죽이랴 라고 하면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 이듬해인 1896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아관파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의 아는 요거는 러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어요.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난 청와대가 너무 무서워. 나 미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거처를 옮긴 것과 똑같은 상황.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일본은 을미사변을 통해서 다시금 조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의 일본이 그쵸?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대신에 누구의 입지가 강해지게 되는 러시아의 입지가 강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1894년 일본은 청을 보내버렸어요. 그죠? 하지만 1895년 그 이듬해부터 조선의 땅에 누가 다크호스로 나타난 거예요. 새롭게. 이때 러시아가 새롭게 우리 나라에 나타난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풍자화 보여줬을 때 러시아는 강 건너에서 구경하고요. 그죠? 다리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직 여기 끼어들지 못했는데요. 이 1895년과 96년에 당시 삼국 간섭과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무대에 러시아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러시아랑 누구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느냐? 당시 일본과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894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그럼 다시 뭐가 일어날까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나라의 대립이 또 이제 일단락 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18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를 놓고 일본과 청의 대립이,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는 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다시는 아니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 PPT가 어디 갔니?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짜자잔짠짠. 요거를요, 필기를 할 시간을 선생님 주지 않을 거예요.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자, 지금 캡처하세요. 캡처해서, 이제, 아니면 멈춤 해가지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춤하고 필기를 하시고 선생님은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관파천으로 더욱더 위축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풍자화 하나 볼까요? 이 시기부터 러시아와 이제 일본 간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왼쪽에 있는 애는 사무라이처럼 보이죠? 일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이제 힘 없는 선비죠. 양쪽에서 이제 막 줄을 잡아당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 풍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95년 을미사변을 단행한 이제 일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을미개혁이 그 이듬해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보랑 을미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의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종두법을 시행한다 등등등등 있는데 조금씩 설명을 하면요. 이 종두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백신 맞는 것과 같이 이때 천연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지금 우리 수두 그거예요. 천연두가. 근데 요즘 수두 걸려갖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천연두 이때는 이게 목숨을 앗아갈 만큼 큰 전염성이 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쵸? 백신을 맞는 거. 접종하는 거, 예방접종하는 그 치료법이 처음 이때 개발돼서 시행이 됐다.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단발령을 내렸어요. 단발. 머리를 단발 스타일로 잘라라 그게 아니죠. 조선시대 남자들이 이제 상투를 틀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왜 머리를 안 자랐느냐? 신체 발부, 뭐 수지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신체나 피부나 뭐 이런 것들, 털 이런 거는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선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생각했는데 이때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 남자들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게 이제 단발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단발 스타일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자들 짧은 머리 그렇게 자르는 거를 단발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뿌리 깊은 우리 유교 사회에서 단발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생 중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선생님이 위정척사 운동할 때 앞에다가 도끼 놓고서는요 무릎 꿇고 앉아서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던 그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두단 불가단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단발령에 대한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그림을 아까 잠깐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그림이죠. 그쵸? 가두단 불가단발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이 최익현은 그때도 막 도끼 올려놓고 제 상소를 안 들어주시면 목을 베세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가능해. 뭐가 가능해? 아이고야. 시간이 없는데 막 안 보이네요. 자, 뭐가 가능하냐? 가짜는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르는 게 가능해. 뭘 자르는 게? 내 목을 베는 것은 가능해. 여기서 두는 머리예요. 그죠? 내 머리를 베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가해. 이건 불가능해. 뭘? 내 털을 자르는 거,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해. 한마디로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단발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 최익현의 주장이었던 거겠죠. 그쵸? 자, 그거 말고 뭐 이제 근대적인 뭐 그 우편 사무를 시행한다 등등, 그 다음에 뭐 소학교를 설치하고 이 등등등등의 이제 을미개혁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사실상 선생님이 단발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1895년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또 을미개혁에서의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사실 이 해에 처음으로 항일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을 때 그들이 이제 189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항일 의병을 주도하는 이제 그 주도 세력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 나라의 국모를 그쵸 무참히 시해하고 또 뿌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그쵸 단발령을 강요하는 이것에 대항해서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을미해에 을미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의병을 이제 배우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갑오 을미개혁 1894년과 5년에 치러졌던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점을 이제 좀 보고 이 부분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보세요. 자, 1894년 5년 이어진 이 개혁은 근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개혁이었죠. 그쵸? 그래서 당시 우리가 1884년 급진개화파들이 주장했었던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갑신정변 이때 이들이 주장했던 거 여러분들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21페이지에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발표했었어요. 난 이런 근대국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 하지만 3.1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었거든요. 또 동학농민운동 이 했던 사람들 1894년에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당시 뭘 요구했습니다. 패정개혁안, 그치? 12개조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요구 조건이 반영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쵸? 이러한 이들과 이들의 이러한 요구 조건들 당시 14개조 정강과 패전개혁안 12개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이 갑오 을미개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시 갑오 을미개혁에는 자주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점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낡은 제도, 낡은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정말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제를 없애고 뭐 과거제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과부가 된 여자들이 재혼을 할 수 있고 사법권이 독립을 하고 이런 등등등등의 내용들은 상당히 근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갑오 을미개혁이 의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엄청난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갑오 을미개혁에는.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처음 시작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이 시작된 갑오 을미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일본의 입김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니는 또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우리는 근대화를 하기 위한 개혁이죠. 근대화. 그죠? 근데 사실상 근대화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거야.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국가의 재정,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킬 수 있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사실 근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다른 근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혁을 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왜?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근대화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진짜 세지는 근대화, 그쵸? 이렇게 국방력이 세지고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근대화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겠죠. 그쵸? 적당한 근대화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추구했던 겁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갑신정변의 한계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토지 제도가 사실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염원, 제일 시급한 문제, 뭐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개혁이다라고 추구했던 이 개혁에도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위로부터의 개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짜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빠져있는 개혁. 그것이 을미개혁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일본의 입김에 의한 개혁이었고 그쵸?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는 2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를 마친 거예요. 25페이지. 그쵸? 그러면 또 숙제를 선생님이 내줘야겠죠. 요 아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쏙쏙 요 부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그 주간에 선생님이 답을 맞추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쵸? 이거 답을 내겠죠. 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등장했던 주요 등장인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지금 갑신정변의 주역이라고 하는 김옥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였어요? 급진개화파. 그죠? 오른쪽에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김홍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황춘신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에 대표적인 온건개화파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또 설명했었죠.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 위정척사운동의 가장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익현이라고 하는 양반 누구예요? 기존의 지배체제 유생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우리 그 사진 봤었죠?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핵심 인물 전봉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개항을 맞이하는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 시기에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4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꼭꼭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계속해서 넘어가서 독립협회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독립협회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자, 다시 여기로 조금 가볼까요?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1896년에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럼 아관파천 아래에다가 하나 써야겠네요. 독립협회.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189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고종이 뭐한 시기?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몸을 피한 시기. 그 시기에 만들어진 협회, 단체. 그게 바로 독립협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는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아관파천 상황이에요. 그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사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몸을 위탁한 상태.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고,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왕이요, 자기 공사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땡큐예요, 그죠? 그럼 고종을 이렇게 구워 삼기가 어때요?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야, 우리 조선에서 철도를 깔고 싶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철도를 깔고 싶어. 그 철도를 까는 권한 나한테 줄래? 그럼 고종이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 지금 그 공사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죠? 뭔가 걔네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다음에 야, 우리 지금 조선에 나무가 진짜 많잖아. 근데 그 나무 좀 우리가 좀 베어가면 안 될까? 살림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계속해서 이권을 요구할 때에 고종이 칼같이 그들의 그런 요구 조건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관파천 시기에
이 러시아의 이권, 우리나라의 그런 이득이 되는 권한들을 침탈하는 게 점점 늘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한테만 이런 권한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배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서양의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먼저 수교했었던 거는 이제 배웠잖아요. 조미수 통상조약. 근데 사실 미국하고만 수교를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뭐 프랑스도 수교하고 독일도 수교하고 되게 여러 나라들하고 우리가 수교를 쭉 이어나가거든요. 막 맺어. 근데 문제는 다 얘네들한테 내가 너를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를 어떻게 해줄게? 대우해줄게. 이걸 다 넣어줬어.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한테 어떤 이권을 넘겨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한테도 줘야 되고 프랑스한테도 줘야 되고 독일한테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하나의 이권을 넘겨주면 얘네도 다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베어가고 얘네도 다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깔 수 있고 얘네도 다 우리나라에서 뭐 광산에서 이런 자원들을 캐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하나를 잃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1896년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누가 등장하냐면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서재필. 근데요,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때 뿅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왕년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서재필이었어요. 아이고, 안 보여요. 자, 조금 아래로 내려볼까요? 조금만 내려야 될 텐데.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갑신정변의 주역들. 그죠? 요 사람이 서재필입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그쵸, 사건이었어요.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했었단 말이죠. 망명했다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인물인데 이때쯤 이 사람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아는 관료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국민적인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단체가 되게 커져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단체를 만들었느냐? 아까 선생님이 이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갑신정변의 주역들, 급진개화파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급진개화파 인물들 스스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갑신정변을 실패한 이유가 뭘까? 갑신정변의 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민중들의 지지가 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당시 갑신정변의 한계점이었단 말이죠. 그쵸?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게 바로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자?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추구해보자. 그쵸?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민중들과 함께하는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우선 깨어 있어야 돼. 민중들은 사실 농사만 짓고 그쵸? 잘 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야 돼. 민중을 계몽시켜서 그 다음에 그런 힘으로다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독립협회를 설립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을 깨우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독립협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활동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독립문, 독립관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립문의 모습이에요. 이걸 만들었어, 독립협회에서. 이거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파리에 있는 개선문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얘를 왜 만들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안 보이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둥이 남아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의 기둥이야. 남아있는 거야. 이걸 다 허물지는 못했네요. 얘가 뭐냐면, 자,
얘가 독립문이잖아. 독립.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한양이죠. 한양의 윗부분에 있는 게 이제 이 영흥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뭐냐면 예로부터 우리가 청나라의 사신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청나라의 사신이 올 때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요 영흥문 앞에 우리나라의 이제 사신단 일행이 이제 막 마중을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서 옵쇼 하는 그런 문이죠.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쵸? 그러한, 환영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문이 영흥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흥문을 이때 독립협회에서 허물고 그 앞에다가 독립문이라고 하는 걸 세웠다는 것은 당시 대내외에 알리는 거지. 야,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속한 나라가 아니야. 우린 자주 독립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국내와 국외에 뭔가 천명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독립문을 건설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요, 오늘날의 독립문이에요. 여러분들 독립문 지나가 본 적 있어요? 3호선 타고요. 여러분 전철 3호선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독립문 여기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흥문 옆에, 아이고야, 영흥문의 그 흔적도 여기 남아있네요. 사진에 여기 그쵸? 저 앞에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래서 자주 국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국민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먼저 다 보여줘야겠다. 자,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해요. 이 독립신문은 민중을 계몽해야 돼. 그쵸?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당시 쉽게 한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도 만들었어요. 왜? 대내외에 우리의 이런 사정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민중들을 일깨우고 정치적인 의식을 드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단체, 그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들의 집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만민공동입니다. 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시 저희 아관파천 시기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내정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권을 막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당시 우리나라 스스로 국권을 지킵시다. 러시아의 이런 것들을 철회시킵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민중 집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정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종로거리에 모여가지고 단상을 마련해 놓고 여기서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러한 정말 민중 집회의 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집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서 막 새벽녘까지 이 집회가 이어지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운동도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벌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운동의 일환이냐? 자유민권운동. 당시 민중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더 이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특정한 양반 지배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 민중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뭔가 근대적인 게임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뭘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관민공동회의 개최까지 업그레이드 돼요. 아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대적인 그 민중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글자가 바뀌었죠. 관민공동이에요. 누구냐? 관료랑요, 드디어 백성들이 만났어요. 만민공동회에 관료가 참여한 겁니다. 정부 관료가. 그래서요, 정부 관료가 백성들의 의견을 여기서 같이 듣고 수용하고, 아, 너희들 정말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에서 뭐가 결의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헌의육조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헌의육조의 내용은 교과서
28페이지의 왼쪽 부분에 나와 있어요. 빨리 교과서 펴보세요. 교과서 피고 28페이지의 내용에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옆에다가 끄적끄적 필기해주세요. 자, 관민공동회에서 당시 관료랑 민중들이 만나서 같이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2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의 대신과 중추원의 의장이 여기서 포인트. 아이고. 함께야, 함께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한테 어떤 이권을 내주는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애랑 어떤 애가 함께 날인을 해야 된대. 한마디로 절차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내어줄 수 없게 함으로써 뭐예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이권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보세요. 두 번째,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한테 공포하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쓰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돈 쓰는 것은 모두 한 부서에서 관리하래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한다. 재정의 일원화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또 어때? 아이고야.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쵸? 어디다가 예산을 썼고 그쵸? 이런 것들을 아이고 안 바뀌네요. 됐다. 재정을 투명성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근대적인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고, 세 번째,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한대요. 알아서 막 몰래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고의 인권,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냐? 민권, 백성들의 권한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책임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의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지 임명할 수 있대요. 왜 같나요? 안 되는데, 그쵸?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 관직의 자리에 앉을 때에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정하게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근대적인 개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결의한 헌의 6조를요, 고종에게요, 당시 이제 관료들이 가서 이제 고종한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성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 조건이 백성들의 의견을 정치에 포함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양반 지배층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이요, 중간에서 이 고종하고요, 당시 독립협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전하,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황제, 당시 왕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왕이 없는 국가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국가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질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네가 이제 모함을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고종이 결국에는요,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켜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체포하게 되면서 98년도에 결국에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독립협회까지. 자, 독립협회 소리가 갑자기 또 커졌죠. 중간에 소리가 작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 원래는 이제 오늘 여기 성과 의 한계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독립협회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요거는 필기 여러분들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선생님 또 조금 끄트머리 양심을 발휘해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우리 1895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